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34페이지 제4절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이게요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는 가끔 이제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주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해를 못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요. 더더군다나 이 법률의 해석 부분은 우리가 다음 강의 때 하게 되는 의사표시에 관한 부분에 기초로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열심히 떠드는 내용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딴 소리구나 라고 캐치만 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규제 보면 1. 법률행위 해석. 1. 법률행위 해석의 의. 뭘 해석하는 거냐? 결론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거죠. 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의사표시가 있긴 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뭘 해석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 해가지고 법률 해석 방법에서 1번 규범적 해석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부터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가 보통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자, 의사 표시 이루어졌는데 명확하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요 인간이 팔고 싶은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뭐인 거죠?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 방법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이거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갑이 무슨 의사로 얘기했는지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이 들은 것, 다시 말하면 표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겠죠. 말한 대로. 그 다음에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표의자 입장이란 말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개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뭐가 규범적 해석이고 뭐가 자연적 해석인지 알게 됐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원칙일까요? 뭐가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겠죠.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속마음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건데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예요? 뭐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거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거지만 표의자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잠깐 보시면 자, 우측 하단에 있는 관련 판례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뭐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법률의 해석은 뭐라고요?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까지죠. 이 판은 뭐냐면 결국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뭘 확정하는 거라고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내심적 효과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 서면의 기존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 그 표시에 부여한 뭐죠?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해석이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처럼 별말 없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맞는 거지만 별말 없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외인 자연적 해석이 언제 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속으로는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 결과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좀 연습을 좀 해보자. 연습을. 반복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거, 팔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계집. 말은 뭐라고 했어요? 집. 근데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집이 되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다만 갑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냐면 차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요,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니까 계집 팔겠다고 하고 집을 사겠다 했으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공부할 이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좀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좀 사례를. 자, 갑이 을에게 팔고 싶은 것은 뭐였죠? 계집이었죠. 근데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 근데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이니까,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요.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가 돼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죠. 그래도 원하는데도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회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냐면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예요. 오표시 무회의 원칙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 해석을 했을 때 그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의 해석을 얼추 어떻게 해요? 다 한 거죠. 자, 교재 136페이지 오시면 적용 범위 해가지고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오표시 무회 원칙 해가지고 의의가 나와 있고 사례가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이 관련 판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관련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실제로 팔고 사고 싶었던 땅은 뭐냐면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을토지에 대해 성립하느냐 갑토지에 대해 성립하냐 문제인데, 지금 방금 읽어보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말이 나오죠. 쌍방이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 사례가 아니라 뭐죠? 자연적 해석 사례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갑토지를 팔겠다라고 승낙했다면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무슨 해석 결과요? 자연적 해석 결과. 따라서 만약에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거니까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는 판례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럼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요 사례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오란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지금 요 사례는 무슨 해석인 거죠?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따라서 보통 요 사례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오답을 많이 만드는 거죠. 계속 보시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하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한 일을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 결과인 거죠.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이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말소하고 새롭게 갑토지를 뭐하면 되죠? 이전 등기해주면 되겠죠. 이게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 아니면 자연적 해석인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제3자 입장에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보충적 해석인 거죠. 물론 보충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거라고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충적 해석부터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질문,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가장 공정함으로 보충적 해석이 우선된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일단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되는 것이 뭐죠?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예문 해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채권법, 계약법 할 때 약간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오는 거죠. 자, 법률행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인 관습은 무엇으로 쓰이고 있어요? 해석의 기준으로 쓰고 있다는 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건 또 뭔 개소리냐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고,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제3자 입장에서 보충한다라고 실컷 떠들어 놓고 갑자기 또 뭐 해석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왜 튀어나오느냐. 그럼 이 두 가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률행위 목적은 결국 뭘 말하냐면 법률 효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원하는 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들은 다 뭐 가지고 해석이 끝났어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것은 뭐만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만 가지고 해석을 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해석이 안 된다면 이때는 뭘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 사실 관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그 사투리가 뭐냐면요. 경상도 분들이 아랫게, 아래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아래라 그래서 아래를 자꾸 쳐다봤더니 경상도 지역 분들은 그게 뭐냐면 뭐 엊그저께, 과거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시더라고요. 뭐 아랫게 다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 다 나갔어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아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적 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 아래라는 표현이 막연한 과거형 내지는 엊그저께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결국 무엇이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으로서 동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 관용적 표현이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일본어를 많이 쓰죠. 뭐 오야지다, 뭐 시다다, 뭐 아무튼 뭐 제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일본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야지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야지란 말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오야지 하면 뭐 조장 내지는 반장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결국 뭐예요? 관용적 표현, 사실인 관습이 뭐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이제 뭐 가지고? 임의법규 가지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뭐예요? 실효성실 및 조리인데 요 조리가 그때 뭐였습니까? 전에 사물의 기본 법칙, 상식이라는 그랬죠. 따라서 요 세 가지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된다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실효성실 및 조리도 무엇을 쓰고 있는 거죠?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런 내용이요. 137페이지, 138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이거 뭐 목사, 임신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법률의 해석의 성질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상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2심 법원으로 가는 절차를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하고요. 3심 법원으로 가는 절차를 상고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 우리가 뭐죠? 상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은 특이하게 사실심에 관한 재판을 하지는 않고요. 법률심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증인 불러다 놓고 어떻게 뭐 사람 죽인 거 받느냐 뭐느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사실심인 거예요. 그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갖지만 대법원이 하는 상고심 3심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그동안 이루어진 재판까지 이르는 모든 서류를 갖다 놓고 뭐만 검토해서요? 법률적 요건만 검토해서 법률만 검토해가지고 뭐죠? 판단해 주게 되거든요. 대법원은 뭐만 합니까? 법률심만 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법률행위 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법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문제로 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이는데도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라고 이해해버린다면 법률심만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됐을 때. 그러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법 해석이 아니긴 하지만 법률 문제로 보고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 잘못이 있다면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상고 이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 판례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의사표시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